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한 편의 책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메마른 마음의 단비 같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격과 그 변화입니다. 이는 곧 존재함과 되어감이라는 깊은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나는 나다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실체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무언가로 되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당신이라는 안락함에 안주하기 위해 미래의 당신이 될 수 있는 더 위대한 가능성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과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변화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바로 지금의 당신을 변화시키는 그 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사회, 특히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가치 체계가 상대적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모든 가치는 동등하며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중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삶의 중요한 도덕적 원칙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되어가는 존재이며 마땅히 되어가는 나를 현재의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낡은 습관, 성장을 방해하는 인간관계, 고정된 사고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과감히 떨쳐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신화 속 불사조, 피닉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늙고 쇠약해진 피닉스는 스스로를 불태워 잿더미가 된 후 그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기꺼이 불꽃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답할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옳은 대답은 내 안의 모든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불태워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어리석은 행동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좀먹고 있는 100가지의 나쁜 습관 목록이 순식간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당장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놓아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이것만은 바꿀 수 있다고 명확히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 확실한 그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격과 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개인으로서 현재 어떤 존재인지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특히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담가로서 내담자와 함께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그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함께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바꾼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상을 통한 대화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에 대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며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목표를 결정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침대 밖으로 이끌어낼 그 뜨거운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면 그 다음은 변화의 과정을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엉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툰 실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아주 작은 개선이라도 꾸준히 지속한다면 당신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이전에 세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세상은 객관적인 현상들의 집합체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관점이며 덕분에 인류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비활성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고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에게 근본적인 질문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무엇인가? 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이끌어가야 하는가? 입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론은 그 본질상 가치를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것만을 남기기 위해 가치를 제거한 설명 속에서 어떻게 삶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실들의 나열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무한한 사실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끝에 그것이 바로 서사적 인지 구조, 즉 이야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규정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앞으로 되어야 할 세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야말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긍정적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며 동시에 공포와 고통에 맞서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긍정적 감정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방향, 즉 목표와 가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 체계를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말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치 체계는 나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놀이터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고 싶다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부분적으로 합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나선형으로 추락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게임의 규칙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 체계를 제한하는 강력한 사회적 제약입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넘어 세상 그 자체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지 다른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 즉 자연 법칙을 포함한 객관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치료할 방법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당신의 가설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설에 따라 행동해 보면 됩니다. 만약 병이 악화된다면 당신의 가설, 즉 당신의 가치 체계는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상대주의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셋째, 우리 내부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은 하나의 느슨한 내부 사회와 같습니다. 수많은 하위 인격과 욕구들이 공존하는 복합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부 시스템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배고픔, 갈증, 안전에 대한 욕구 등 생물학적인 요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과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 겹의 게임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내면의 욕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능하는 단위, 즉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나는 사회라는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능할 수 있는 단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단위는 자연 세계라는 가장 큰 틀 안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계층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치 체계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배제합니다. 문제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가치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당신이 굶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당신의 성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당신의 성격적 기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가끔은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향적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지나치게 꼼꼼하고 질서정연한 성격이라면 일부러 조금은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강아지는 집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겠지만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 개발이란 당신의 평균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신이라는 도구 상자에 더 다양한 연장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35살이었지만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고 그의 방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방 청소하기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방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신 그는 벽장에서 진공 청소기를 꺼내 침실문을 가로막아 놓고는 일주일 내내 그 위를 넘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제한된 변화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청소기를 자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만들어 놓고 매일 그것을 넘으며 스스로를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방 청소는 너무 높은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더 잘게 쪼갰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저 진공 청소기를 방 안으로 가져다 놓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환상이 스쳐 지나가는지 관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엄청난 분노와 마주했고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변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이 너무 벅차다면 더 작게 쪼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을 자신을 억압하는 폭군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스케줄을 잘못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스케줄의 목적은 당신이 살고 싶은 하루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책임져야 할 일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다면 저녁 식사 후 단 10분만 숙제하는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분을 해냈다면 보상으로 15분간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조직하여 원하는 것을 즐기고 해야 할 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우리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부분은 매우 불행해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십시오.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를 설계하듯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주인이 노예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와 맺는 협상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데는 1년 정도의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 잘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의 삶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기, 경청하기, 그리고 시간을 계획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쌓여갈 것입니다. 10대 때 이 훈련을 시작하여 18살이 될 때쯤 마스터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제대로 정리할수록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나은 방식으로 대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고통과 마주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인기를 얻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후에 스스로가 비굴하고 약해졌다고 느꼈다면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십시오. 아, 다시는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느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더 진실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십시오.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스스로를 단련하고 질서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이보다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다음에 무슨 말로 반박할지만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나에게 정말 유용한 무언가를 말해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듣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통해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조금 덜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장애물과 부딪히는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개의 뇌보다 두 개의 뇌가 낫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10가지 중 9가지가 쓸모없을지라도 당신이 몰랐던 단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대화는 성공한 것입니다. 심리치료사 칼 로저스는 진실의 교환은 치유적이라는 위대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진실하게 대화한다면 그 대화는 두 사람 모두를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깊은 생각입니다. 진리가 건강을 낳는다는 사상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치유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힘겨루기이거나 지배와 복종의 관계일 뿐입니다. 로저스는 간단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다음에 당신의 배우자나 친구와 논쟁을 벌이게 되면 잠시 토론을 멈추고 이 규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각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먼저 정확하게 다시 말한 후에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정확하게란 상대방이 당신의 요약에 내 그게 바로 제 뜻입니다라고 동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주장을 가능한 한 어리석게 왜곡한 뒤 그것을 공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가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기억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추출하여 다시는 어리석게 같은 도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18개월 이상 지난 기억인데도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기억을 아직 완전히 분석하고 소화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기억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험이 있다. 이럴 때 글쓰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시대별로 나누고 각 시기에서 감정적으로 중요했던 사건들을 적어보십시오. 그 사건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 분석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과거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모든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과거에 가두지 마십시오. 탐구를 통해 자유롭게 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대하듯 바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도 다른 사람들 사이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 대신 당신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방을 정리하고 당신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나쁜 결정을 내리면 세상은 단지 당신에게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전체가 조금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행동이 중요한 것처럼 스스로를 대하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당신 자신부터 바꾸십시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정치적 이념이나 국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당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도시 하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길들여져야 할 끔찍한 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합하고 질서를 세워 당신이 강력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삶의 의미는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한 열망, 즉 목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무게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십시오. 당신이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두려워 피하지 마십시오.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만큼 우리에게 더 나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더 큰 책임을 짊어질수록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도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의 쓴맛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서사의 저자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은총이